안녕하십니까? 전 이 채널의 열혈 애청자이자 오늘 처음으로 사연이라는 것을 쓰게 된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보통 이 채널의 사연을 듣다 보면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사연을 쓰기 전까지 많이 망설이고 또 망설였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어디에다가 털어놓지 않으면 슬픔이 얹힌 듯 이 꽉 막힌 속이 풀릴 것 같지 않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왜 가장 가까운 친구일수록 털어놓기 힘든 이야기들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이 바로 제겐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죽도록 증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용서해 보신 적은요? 저는 둘 다 있어요. 누군가를 죽도록 증오해 본 적도, 용서하지 못해 괴로웠던 적도, 결국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적도. 사실 누군가를 평생 증오하면서 산다는 건 그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곱씹고 또 곱씹으며 평생을 미워해야 하기에 늘 심장에 돌덩이가 얹힌 듯 무겁기만 하죠. 게다가 그 행위가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과도 같아서 갑자기 떠오른 상대의 기억에 괴롭고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증오하는 상대를 용서한다는 건 꼭 그 상대만을 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 내가 훌훌 털어내고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도 싶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쉽지 않죠? 그 상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누군가에게도 존재하겠지만 제게도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해 괴로웠던, 그러나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무려 두 사람이나 있네요. 바로 제 아버지와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아내였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며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아니, 누구에게나 그렇듯 생물학적 아버지는 있었겠죠. 하지만 얼굴 한번 본 적도, 그렇다고 돈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와 이혼했고 절 혼자 키우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혼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자가 이혼녀가 된다는 건 정말 집안이 들썩이고 돈에가 쑥덕거릴 큰일이었죠. 그걸 알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절대 하루도 살 수 없었다고 해요.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진 몰랐으나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만 해도 치를 떠셨으니 아마도 뭔가 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짐작만 합니다. 하긴 지금 생각하면 그 흔한 위자료는커녕 양육비조차 한 번은 붙이지 않았으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가질 반감은 당연히 컸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시절 어머니는 참 악자까지 절 키우셨어요. 이혼녀라는 불명예를 안고 고향 대구로 돌아왔고 보수적인 외가에선 저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았죠. 그러니 절 대신 돌봐줄 사람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어머니는 저를 업고 시장에서 통닭 장사를 하셨어요. 그때 큰 외삼촌이 크게 양계장을 하셨는데 거기서 닭을 따와서 어머니의 비법 양념으로 튀겨 팔았다고 해요. 그때 어머니는 참 힘드셨대요. 애는 등 뒤에서 빽빽 울지, 뜨거운 기름이 제게 튈까, 혹시 바깥에 매일 데리고 나왔다가 아프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장사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입소문이 나서 장사가 꽤 잘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저와 장사 두 가지 일을 다 감당하며 힘겹게 절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바쁘고 피곤한 분이셨어요. 그러면서도 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늘 충만하신 분이셨죠.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늘 애쓰셨어요. 자상하고 좋은 엄마, 그리고 엄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인 아버지의 역할까지 모두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죠.
하지만 어머니의 극진한 노력에도 늘 제 마음 한구석은 빈 채였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갈 때도, 함께 축구 게임을 할 때도 늘 제게는 없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늘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어요. 아마 제가 10살 때였을 거예요. 어머니의 부탁으로 외삼촌은 한 달에 한 번 저와 목욕탕을 가주셨는데, 그날따라 목욕탕에 아빠와 함께 온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아빠랑 같이 바나나 우유를 사 먹고, 아빠가 다정하게 등을 밀어주기도 하고, 아빠의 보호 아래 물장구도 치고 하는 아이들을 가만히 바라보던 저는 외삼촌에게 물었죠. 삼촌, 왜 우리 아빠는 날 보러 안 와? 아빠는 내가 안 보고 싶은 거야? 어? 외삼촌은 갑작스런 제 질문에 화들짝 놀라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곤 아무 말 없이 제 입에 그리고 제 손에 각각 2개의 바나나 우유를 들려주셨죠. 집에 돌아와 TV를 보고 있는데 가게에서 돌아온 엄마가 절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용호야. 어? 어머니는 저의 앞에 사뿐히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우리 용호, 아빠가 보고 싶어? 전 어머니의 부드러운 음성에 대한 대답 대신 물었어요. 내 친구들 아빠들은 다 내 친구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아빠는 날 안 사랑해? 아빠는 왜 날 보러 안 와? 전 그날 저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동자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새빨갛게 충혈된 눈, 아직 물기가 덜 마른 눈가가 다시 젖어가는 모습. 전 엄마가 아니라고, 아빠는 널 사랑한다고, 그런데 일이 있어 못 오는 거라고 말해주길 바랬어요. 간절히. 너무도 간절히요. 그 말만 들으면 전 정말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지만, 날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은 아버지지만, 그래도 날 사랑하고 있고 나와 같이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 그것만으로도 상처받은 작은 가슴에 큰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원하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건 100마디 말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안고 펑펑 울다가 잠들었어요. 제가 눈을 뜬 건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길이었죠. 퉁퉁 부은 눈으로 새까만 집안을 걷고 있는데 어머니의 방에서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 오늘 목욕탕에서 용호가 수호한테 했다는 말 듣고 얼마나 심장이 뛰던지.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어머니는 제가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나직하게 통화를 이어가셨죠. 사내 아이기도 하고 한참 아빠가 필요한 나이잖아. 전화를 해볼까, 만나게 해줘야 하나 고민은 되는데 지금까지 애 양육비도 한번 안 붙인 인간이 애는 만나줄까 싶고, 만났다가 또 애 가슴에 상처라도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면서 말을 이으셨어요. 너도 알잖아. 그 인간 용호한테 애정 없어. 갑자기 애 낳자마자 이혼하자더니 이혼할 때 애 얼굴 한번 안 보고 매몰차게 굴었던 인간이잖아. 갑작스럽게 이혼 통보받고 상처받은 나는 그렇다 치고 저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야? 제 자식이면 얼굴 한번 보러 올 만한데 애 10살 될 때까지 한 번 찾지도 않은 인간인데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저는 가슴이 짓눌리는 기분이었어요. 오줌이 마려웠던 것도 있고 그 자리에 한없이 서 있기만 했어요. 그리고 긴 생각 끝에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날 버린 거구나. 어머니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러니 절대 그리워하지 말아야겠다. 억울해서라도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슬퍼하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겠다. 미워하고 증오해서 꼭 어디선가 우연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복수해줘야지.
아무리 얼굴 한번 못 봤다고 해도 전 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전 그날 이후 다시는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버지가 없었던 것처럼 살았죠. 내가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것도, 증오한다는 것도 아버지가 절대로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를 꼭꼭 숨기고 착한 아들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상처도 조금 무뎌지는 듯 하더군요. 원래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처럼, 내겐 원래 없었던 아이처럼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드름이 나고 목소리가 까끌까끌해지고 수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춘기이자 2차 성징이 찾아온 겁니다. 저의 사춘기는 그렇게 거세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시절 먼저 지나간 상처와 일찍 앓은 가슴앓이가 있었기 가능했겠죠. 전 늘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며 비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제 생일이었어요. 한가로운 일요일이었고 어머니 가게도 제 생일에 맞춰 정기 휴일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고 TV도 보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피자 시켜 먹을까? 콜, 좋지 엄마? 하며 전화기를 들 때였어요. 딩동 딩동.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그러게. 엄마 내가 나가볼게. 엄마는 피자 시켜. 나 콜라 꼭 시켜줘. 하며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 밖엔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요. 제가 멀뚱히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러자 남자가 쭈뼛대며 입을 열더군요. 여기 혹시 정명희 씨 댁입니까? 네. 엄마, 손님 왔어요. 누구? 빗자를 시키다 말고 현관으로 나오던 어머니가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곧 손에 들려있던 전화기를 툭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조금 전까지 웃고 계시던 어머니 얼굴은 까맣게 굳은 채였어요. 제가 멀뚱히 두 사람을 번갈아 보는데 어머니가 정말 낮아진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아, 아버지다. 인사드려라. 우습죠? 전 어디서 만나더라도 꼭 아버지를 알아보고 복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꼭 말해줄 거라고 다짐했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보고 기껏 처음 건넨 첫 마디가 누구세요라니. 저는 멀뚱히 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뻔뻔하게도 저희 모자가 사는 집 거실 정중하게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었고 엄만 제게 용호야, 아빠한테 용호가 커피 한 잔 타드려 라고 하셨죠. 전 커피 믹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치한 복수를 합니다. 코를 파서 휘휘죠. 아버지에게 내놓은 거죠. 그걸 맛있게 먹고 있는 아버지를 보니 속이 좀 풀리는 것도 같고 그랬습니다. 전 아버지가 찾아온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보고 싶어졌나? 궁금해졌나? 사실은 날 좀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그리워온 건 아닐까?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커피를 반쯤 비운 아버지가 입을 여시더군요. 일주일 전에 어머니 상 치렀어.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용호 한번 찾아가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그래도 레베 노릇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냥 흘러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말이 자꾸 걸려서 왔어. 어머니 마지막 유언이잖아. 오직 그 이유였더라고요. 아버지가 날 찾아온 이유가 자기 엄마 한 풀어드리려고. 아버지는 커피 한 잔은 서둘러 비우고 30분도 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기 전 절 보더니 지갑을 꺼내더군요.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그렇게 돈 2만 원을 쥐어주고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다시 보자라는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요.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차라리 절 찾지 않았으면 덜 상처받았을 텐데. 사춘기 여린 심장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생채기는 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돌아간 집은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피자를 시키셨고 저흰 피자가 오는 중에도 도착해서 먹으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니, 너무도 큰 태풍이 지나던 뒤 초토화된 서로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저희 모자는 그렇게 그 일에 침묵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간경화가 심하게 오셨는데 아마도 쉬지 않고 일하신 탓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얼굴이 검게 되고 배에는 복수가 남산만하게 차고 피곤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병원에선 마지막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했고 어머니는 정말 마지막을 위해 준비하셨어요. 어머니의 가장 큰 짐이자 책임감인 저를 아버지에게 보내는 결단을 하신 겁니다. 아무도 절 돌볼 사람이 없으니 어머니의 선택은 어쩌면 불가피했을 거예요. 아직 미성년자인 제게 보호자가 필요하니까요. 여우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가서 아빠 말 잘 듣고 잘 지내야 해. 알겠지? 가끔 엄마 보러도 오고. 싫어. 절대 안 가. 내가 엄마 놔두고 남한테 왜 가? 남이라니. 용호 아빠야. 그러니까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절 바라보던 감정 없는 눈동자가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고요. 편찮으신 어머니를 남겨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은 완고했어요. 아버지가 널 터미널에 데리러 올 거야. 내가 이미 전화해뒀어. 그러니까 가서 잘 살아.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어머니의 황달긴 누런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커다란 짐을 들고 아버지가 계신다는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기차를 타고 얼마간 가자 부산역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더군요. 기차에서 내린 저는 막막했습니다. 평생 처음 와보는 도시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밥 먹었냐? 두박한 음성에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다행히 얼굴을 한번 봤다고 단번에 절 알아보시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들린 짐가방만 매만졌고 아버지는 성큼성큼 앞서 걷더군요. 아버지의 뒤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한 음식점이었어요. 돼지갈비집이었는데 아버지는 고기 4인분을 시켜 말없이 구우셨어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셨죠.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허기졌던 저는 허겁지겁 고기를 먹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신 아버지가 묻더군요. 다 먹었어? 네. 그러자 아버지는 물로 입을 헹구시곤 무심히 물으시더군요. 네가 올해 몇 살이지? 16이요.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그러더군요. 내가 널 어떻게 키우겠냐? 이거 차비하고 엄마한테 돌아가.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웃음만 나오더군요. 어떻게 돌아가실 날짜 받아놓은 어머니가 피눈물 흘리며 보낸 아들에게 아버지란 작자가 이럴 수가 있죠? 책임감이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이 인간에게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저는 말했죠. 앞으로 내가 잘 되더라도 나 잡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평생 중화하면서 살 테니까.
저는 큰 가방을 질질 끌고 음식점을 나왔습니다. 너무 슬프고 괴로우니 눈물도 안 나더군요. 나는 왜 태어나서 엄마를 힘들게 하고 저 인간에게 이런 짐작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제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그날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전 그 길로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절 안아주셨죠. 그리고 기적이란 게 일어납니다. 절에서 한 스님이 만드신 간경화 약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가 탁월했어요. 어머니는 그 약을 드시면서 점차 몸을 회복하셨고 3년 후에는 지방간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세상이 저와 힘겹게 사신 어머니를 버리진 않은 거죠.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곁에서 자랐습니다. 가슴속엔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원망이 큰 만큼 이를 악물었죠. 그리고 전 꽤 좋은 서울 4년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어머니의 곁을 떠나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만 아버지에게 보란 듯이 성공해 복수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깊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이란 것도 하게 되었죠. 제 와이프는 어머니 같은 여자였어요. 물론 아내에게 엄마를 바라면 안 되는 거 잘 압니다. 제가 말하는 뜻도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니처럼 강직하고 강한 여자였다는 뜻이에요. 전 그런 아내의 모습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 여자를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맞서 절 악착같이 키우셨던 어머니를 안아드리듯이요. 제 결혼식에서 어머니는 참 많이도 오셨습니다. 텅 빈 아버지 자리를 보며 미안해서 울고, 제가 기특해서 울고, 아내에게 고마워서 울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머니의 그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다음에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숨을 거두셨어요. 착하게 사신 만큼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가족을 잃고 시리에 빠진 제게 아내는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천의 고아가 되어버린 제 곁에 아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버틸만 했죠. 그리고 전 속으로 또 한 번 아버지를 죽도록 원망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건 다 아버지 때문이다. 어머니가 당신 없이도 얼마나 날 잘 키웠는지 보여주리라. 정말 성공해서 당신이 죽도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다. 꼭 복수하고 말 거다라고요. 어머니의 상을 치르고 저는 곧장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무역 사업이었는데 아내는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때가 참 좋았습니다. 중국에서 저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던 시점이라 저의 사업은 날개가 달린 듯 번창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천사가 찾아왔어요. 바로 아이가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고 아이는 10개월을 꽉 채워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유영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살뜰히 키웠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아버지가 되어보니 더더욱 자기 자식을 매몰차게 버리고 방치한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인간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수성가하게 되었고 제 아들 유영이는 무럭무럭 자라갔죠.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도 잊을 만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 중국 출장에서 돌아와 공항을 나서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네, 여보세요. 최영호입니다. 가뿐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선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용호냐? 나다. 누구세요? 누구긴? 네 아버지지. 순간 숨이 턱하고 막히더군요. 잊혀진 줄만 알았던 증오가 한순간에 올라 목구멍을 조여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얼굴에 열이 시뻘겋게 오르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꼭 쥐고 대답했습니다.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는데요. 뭐? 이놈이 아비한텐?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벼르고 벼르던 일이었는데 바보처럼요. 욕이라도 세차게 해주었어야 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니 너무도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전 제 자신에게 너무도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아버지의 음성에 분노했죠. 그렇게 엉망이 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거실 소파, 그것도 정중앙 상석에 우리 유영이를 품에 안고 앉아있는 아버지 때문이었죠. 여보, 와이프는 자신도 무척 당황했을 텐데 제 눈치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 전 제가 아버지와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기에 제가 아버지의 가지는 분노의 크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유영이 데리고. 제가 그리 낮게 말하고 쿵쿵 걸어서 아버지에게 다가가자 아버지는 정말 뻔뻔하게도 반갑게 절 맞으시더군요. 오, 영우 왔냐? 너 온 건데 왜 그렇게 버릇이 없니? 아버지 전화를 그딴 식으로 끊으면 애기가 얼마나 서운하겠니? 제게 화를 낼 용기가 어디서 생긴 걸까요? 저는 화가 난 얼굴로 아버지의 품에서 유영이를 빼앗아 아내 품에 안기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얼른 들어가 있어. 알았어. 여보 살살. 네. 저를 달래는 아내를 등진 저는 아버지를 향해 도끼 눈을 떴죠. 인도껍을 쓴 짐승도 당신 같진 않을 텐데 인간이 이렇게도 뻔뻔할 수가 있네요. 뭐야? 당신이 왜 내 아버지인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야? 자식 내팽개치고 한번 찾아와 보지도 않고 같이 살자면서 찾아간 아들 기차역에서 내쳐놓고 그래도 아들 집에 온다고 있는 멋 없는 멋 다 부리고 온 모양이었으나 비쩍 마른 몰골로 초라한 아버지의 행색에서는 가난의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날 버리고 자리나 살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온 아버지에게 더 화가 나더군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면서 용돈이라도 받아먹고 싶은 모양인데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이 녀석이 아비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이놈아, 넌 내가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어. 버럭 화를 내는 꼴이 우습더군요. 전 우습다는 듯 혀를 차면서 울분을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날 태어나게나 하지 말지 그랬어요. 당신 같은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어린 나는 밤새도록 울었어. 당신이 그리워서 그립다는 말을 누구한테도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품이 알고 싶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 얼굴이 궁금해서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그리면서 살았어. 그랬던 내게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봐. 엄마 죽으면 철에 고아로 오갈 곳 없었던 나를 당신이 어떻게 버렸는지 잊어버린 모양인데 당신 진짜 인간도 아니야. 저는 목까지 올라온 설움을 억지로 억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나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뻔뻔하진 않았어야지. 왜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내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건데 왜? 저는 지금까지의 서름과 분노를 토해내듯이 아버지를 향해 쏘아붙였죠. 처음엔 화가 난 듯 눈을 부라리던 아버지도 제 말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표정을 굳힌 채 그 자리에 박힌 듯 서 있더군요. 당장 나가. 당신은 이 집에 공기도 마실 자격 없으니까 당장 나가. 영호야, 내 말 좀 들어봐. 아까보단 누그러진 음성이었으나 아버지 또한 화가 난 듯 격양된 목소리였어요. 끝까지 뻔뻔하기 그지없었죠. 저는 아버지를 억지로 떠밀어 현관으로 보내며 그랬습니다. 난 당신
평생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살 거야.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아니? 용서 못해. 그러니까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현관 밖으로 쫓아낸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금 200만 원을 꺼내 아버지에게 던지듯 쥐어주며 말했죠. 아버지란 작자가 내게 지금까지 준 돈 2만 원. 기억나죠? 나 처음 만난 날 똥심한 표정으로 줬던 돈. 그거 딱 100배로 쳐서 돌려드립니다. 어때요? 믿지는 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에 쥐어진 수표를 가만히 바라보고 서 있더군요. 이런 인간도 피부치라고 약해진 모습에 왜인지 심장 한쪽이 찌르르해지는 걸 느꼈지만 전 아랑곳 없이 말했습니다. 이걸로 우리 계산 끊는 겁니다. 다시 내 인생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쾅 문을 닫고 쓰러지듯 소파에 몸을 앉혔습니다. 홀갑은 해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남덩이가 내려앉은 듯 무거웠습니다. 분명 그렇게도 꿈꾸었던 오늘이었건만 왜 그리도 씁쓸했던지요? 제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푹 퍼져 앉아있자 안방문을 열고 나온 아내가 제 손을 쓱 잡더군요. 너무 자책하지 마. 시간을 좀 가지자? 시간을 좀 두고 아버지를 보면 자책이라니. 아내 입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화가 확 나더군요. 누가 자책한다 그래? 그딴 인간한테 복수해서 난 후련하기만 한데. 당신은 자기 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시간은 무슨 시간? 그 인간이랑 가질 시간 어디 있어? 그리고 당신 누구 맘대로 이 집에 저딴 인간 들이래, 어? 앞으로 집에 저 인간 들이는 날엔 진짜 가만히 안 있어. 빽 소리를 지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 계속 거친 숨을 뱉어야 했죠. 그날 밤 아내는 안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으로 낸 화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아내는 아침만 식탁에 차려놓고 나가고 없더군요. 무슨 일인지 연락도 없이 나갈 사람이 아닌데 화가 많이 났나 뒤통수를 벅벅 긁으며 전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내 행동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 조금 수상해졌죠. 우선은 외출이 잦아졌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주말에도 곱게 차려입고 집을 나갔고 어딜 가냐는 물음에 매번 핑계처럼 친구 모임이다, 학부모 모임이다 말을 하는데 당연히 믿었어요. 아내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학부모 모임이 있어 아내가 외출한 주말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제 믿음엔 굵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거기 유영이 집이죠?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어머, 유영이 아빠? 안녕하세요. 저 미희 엄마인데 혹시 유영 엄마 집에 있어요? 다음 주 수업 준비물 때문에 물어볼 게 있는데. 아, 안녕하세요, 미희 어머니. 미희 어머니는 오늘 학부모 모임 안 가셨어요? 네? 무슨 학부모 모임이요? 우리 그런 모임 따로 안 하는데. 미희 엄마는 정말 처음 들어본다는 듯 제게 되물었죠. 저는 순간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곧장 말을 바꿨어요. 아, 그게 학원 말한 거였네. 미희는 학기도 학원 안 다니죠? 아, 난 또 나만 빼놓고 모임하는 줄 알고 오해할 뻔했네. 알겠어요, 그럼. 네, 들어가세요. 전화를 끊고 찝찝한 기분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학부모 모임이 없다면 대체 몇 달째 그 핑계로 아내는 어디로 다닌 걸까요? 아내를 믿는 만큼 불안함이 엄습했어요.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보아왔던 불륜 기사들과 썰들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만약 아내까지 절 배신한다면 전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내의 짐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카드 내역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여기도 딱히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택시비가 비슷한 가격으로 찍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얼추 아내가 외출했던 날과 비슷하더군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거실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유영이를 보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전 순간 이성을 잃고 미친놈처럼 행동했어요. 결국 아내의 계좌까지 털어보게 된 거죠. 그리고 계좌엔 정확한 날짜에 200만 원씩 누군가에게 송금된 사실이 찍혀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준 걸까? 비교적 넉넉한 집안인 아내의 집을 도와줬을 리 없고, 만약 도와줘야 했다면 내게 말했을 텐데, 친구를 도와줬다고 해도 절대 말없이 돈을 쓸 사람이 아닌데, 무려 4개월간이나 누구에게 이 돈을 보낸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핸드폰 너머로는 기계음 소리만 들려왔죠. 맥이 탁 풀리더군요. 몇 달 전 아버지가 다녀가 날 초토화시키더니 이번엔 아내가 날 배신하다니. 전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울고만 싶었습니다. 물론 아직 사실은 아니지만 이미 아버지 때문에 약해진 제 마음은 곧 무너질 듯 흔들렸죠. 그러다 보니 제 멘탈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나약해졌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저는 핸드폰 목록을 뒤졌어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흥신소를 이용할 일이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한철무역 사장인데요. 기억하시죠? 아이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이번엔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거기 혹시 사람 뒤도 밟아줍니까? 사진도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장님 혹시 와이프가? 아이고 당연히 해드려야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럽니다. 예, 뭐가 되었든 알겠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흥신소와 전화를 끊은 저는 초조하게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죠. 알코올 냄새가 가득하긴 한데 술 냄새는 아닌 것 같고 저의 가늘어진 눈초리에 아내가 물었어요. 자기 표정이 왜 그래? 아니, 저기 어디 다녀와? 그러자 아내가 코트를 걸며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학부모 모임 간다고 했었잖아. 학부모 모임? 저는 아내의 뻔뻔한 거짓말에 입을 꾹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샜습니다. 불행은 한 번에 몰려온다더니 꼭 아버지가 이 불행을 흘리고 간 것 같다는 기분에 그레난 주모가 더 끌어올랐죠. 그리고 악몽 같은 일주일이 지났고 흥신소에선 사진 몇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사진 속엔 아내가 있었어요. 어느 경기도 병원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이어 전송된 사진은 병실로 들어가는 아내, 병실에서 수건을 가져 나오는 아내, 물병을 채우는 아내가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사진에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바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아내 옆 이름이 붙은 팻말에 적혀 있던 이름 석자 때문이었죠. 최준고. 바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아내가 집에 있더군요. 전 통장 내역과 전송받은 사진을 모두 보여주며 아내에게 따지듯 물었죠. 당신 이거 뭐야? 솔직하게 말해. 아내는 순간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는 것에 화가 난 듯 잠시 얼굴을 굳였다가 이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사실 당신 아버지 4개월 전에 집에 찾아왔을 때 나한테 털어놓으신 이야기가 있어. 그게 뭔데?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아. 말하지 마. 그리고 말하는 제 손을 꼭 잡아당긴 아내가 그러더군요. 앉아봐. 나도 당신한테 상처 준 당신 아버지 미워. 그리고 나 이렇게 의심한 당신도 믿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조건 해야겠어. 그리고는 아내는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땐 무속신앙이 참 절대적인 시절이었다며 아버지는 말문을 텄대요. 용화기로 소문난 무당집에 제 이름을 받으러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그러더래요. 애랑 아버지가 사주가 안 맞는다고. 애랑 같이 사는 건커녕 같이 잠시 있기만 해도 아들이 죽을 사주라고. 아이가 생겨 신이 났던 아버지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점쟁이가 한다는 말이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진 돈도 주지 말고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대요. 만나더라도 절대 접촉하지 말고 얼른 헤어지라고. 정 보고 싶으면 멀리서 지켜보라고 했다고. 그냥 연을 끊어봐. 네 돈으로 그만해라 아플 거여. 그러면서 무당이 한다는 말이 만약 내 말을 못 믿겠으면 기다려보라고 했대요. 딱 한 달 안에 뱃속의 아이가 위험해질 거라고. 그 아이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이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다고 해요. 찝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달 후 정말 제가 위험했던 상황이 발생했대요. 조금만 늦었으면 사산할 뻔했다고. 간신히 유산은 맞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결심했다고 해요. 아, 안 되겠다. 아이와 떨어져 살아야겠다. 그렇게 저를 낳자마자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았다고. 멀리서만 지켜보면서 혼자 눈물을 흘렸었다고.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저는 황당해서 물었죠. 그러자 아내가 그러더군요. 나도 처음엔 변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버지 표정이 정말 진실되어 보이셨어. 게다가 우리 결혼식, 어머니 장례식장까지 모두 오셨었던 것 같아. 누군가가 뒤통수로 후려갈기는 기분이었어요. 순간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부산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가 했던 질문이 생각나더라고요. 너 몇 살이지? 그리고 이어진 아버지의 긴 한숨도요. 저한테. 어떻게 점쟁이 말만 듣고 자기 아들을 내팽개쳐 두었나 싶다가도 또 내 입장이 되면 어떨까 하는 역지사지의 감정도 들고 전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등을 토닥이며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시더라. 그렇게 당신이 성인이 되게 기다렸는데 막상 성인이 되고 자기 없이도 잘 커준 당신을 멀리서 지켜보니까 염치도 용기도 없어서 못 찾겠더라고 하면서 그게 사실이더라도 그깟 점쟁이 말을 듣고 그랬다는 아버지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죠. 아내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놀라지 마. 아버지 돌아가실 날 머지 않으셨어. 가난 말길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병원에 있다가 당신 얼굴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왔다고. 죽기 전에 실컷 얼굴이라도 보고 죽고 싶어서 오셨다고. 화를 내도 좋고 뭐래도 좋으니까 그냥 얼굴만 보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절해? 아버지가 아프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제가 한 번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진실 앞에 놓이자 저는 정말 감당할 수조차 없이 힘들더군요. 온몸의 피가 싹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전 모든 복잡한 감정을 뒤로하고 아내에게 사과부터 했어요.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내가 너무 못났다. 당신한테 너무 부끄러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쓴 거, 그 돈은 아버님 간병인 붙여드렸어. 아버님은 괜찮다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 가족도 하나 없이 혼자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아내를 볼 낯이 없더군요. 너무도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제게 아내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가보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화를 내더라도 살아계실 때 하자. 아이를 달래듯 어르는 음성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병원을 찾았어요. 아내는 잠시 저희 부자를 위해 자리를 피해 주었고 두 사람이 남은 병실은 어색함이 흘렀죠. 먼저 입을 연 건 병실에 누운 아버지셨어요. 넌 가는 거 괜찮냐?
엄마도 간경화해. 아빠도 간암인데 너 간 관리 잘해야 한다. 힘없는 음성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왈칵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이 꼴로 찾아와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하면 감동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게 말이 돼요. 사람이 얼마나 유약하면 그딴 점쟁이 말을 믿고 아들을 버려요? 넌 믿지 않겠지만 나 널 버린 적 한순간도 없다. 하며 경상 옆에 놓인 서랍장의 서랍을 열더군요. 아버지는 거기서 낡은 통장 뭉치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거 받아라. 네 거야. 이게 뭡니까? 저는 투명스럽게 물으며 통장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통장을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맙니다. 바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때로는 100만 원, 한 달에 한 번 모아두셨던 통장이었어요. 네가 내 돈으로 구면 아프다는데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모아뒀어. 나중에 너 만나면 주려고. 병마에 지친 아버지의 늙은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맺혔습니다. 깊은 마음으로 널 찾아갔는데 네가 그렇게 화를 버럭 내니 서운하더구나. 염치도 없이 말이다. 난 네가 그렇게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안 하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럼 내가 너무 괴로울 테니까. 어쨌든 살아줘서 고맙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저는 그 마른 손을 끝내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어 아버지가 되어보니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아버지의 오매한 선택이 이해가 가기도 했기 때문이겠죠. 저 아버지 용서한 거 아닙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편안한 음성으로 그러시더군요. 나도 그게 반해.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용서를 받고 마음이 편해지겠니?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직하게 그러시더군요. 미안하다. 난 그때의 모든 선택을 후회해. 그땐 널 위한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야 보니 내가 참 바보 같았다. 그깟 무당말에 휘둘려서 네가 그렇게 상처받은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그 후회의 눈물이 저의 오랜 분노를 이렇게 한순간에 꺼트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그 긴 세월의 증오가 이해로 바뀌고 너무도 짧은 시간 용서가 되더군요. 저는 그렇게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너무도 오래 미워했고 증오했고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니 편해진 건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저였어요. 그동안 저를 계속 억누르고 있던 무언가에서 홀가분하게 벗어난 기분이었죠. 두 눈이 퉁퉁 부어 나오는 제 손을 잡은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용서는 남 좋으라고 베푸는 관용이 아니야. 나 좋으려고, 내 마음 편해지려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기심이지. 아내의 현명한 말에 전 고개를 깊숙이 끄덕였습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지 홀가분해진 심장이 말해주고 있더군요. 지금까지 그 분노가 얼마나 나를 못살게 괴롭히고 있었는지 용서하고 나니 느껴지더군요. 전 그날 밤 처음으로 두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잠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의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떨어져 살았던 만큼 거리감이 있었기에 한 달에 두세 번 찾아가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는 게 다였어요. 아버지도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셨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버티시다 재작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의 상주로 고마운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켰고요. 지금도 아찔합니다. 만약 그때 아내가 아니었다면
전 평생 분노와 증오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겠죠. 현명한 아내 덕에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고 지금은 편안하게 아버지를 추억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다 현명한 아내 덕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막상 제 이야기를 털어놓다 보니 제 아내 자랑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뭐 그래도 좋습니다. 아내가 있어 저도 용서의 의미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지금은 어떤 누구도 증오하지 않는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사람과 대화를 청해보는 건 어떠세요? 만약 용서하게 된다면 그건 상대가 아닌 당신을 위한 거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누구도 용서할 필요 없이 늘 행복하고 안온한 삶을 살길 바라요. 감사합니다.